우리가 장누수 증후군이 있으면 몇 가지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몇 가지나 해당되시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변비나 설사, 두 번째는 소화불량이나 복통, 또 만성피로, 우울감, 그 다음에 알러지성 두드러기, 원인 모를 열감이나 부종, 잦은 피부 트러블, 그리고 체중 감소나 체중 증가, 그리고 머리가 이제 맑지 않은 느낌, 두통 같은 걸 말씀드리겠죠. 그리고 만성 통증, 이 10가지 정도가 보통 장누수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인데 이 중에 5개 이상이 해당되면 장누수 증후군으로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장누수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장누수, 장이 샌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장관에서 소화된 음식물과 이제 직접 접촉해 있는 장의 점막세포가 어떤 손상에 의해서 이제 세포 간의 결합이 이렇게 느슨해지면서 이 틈으로 평소와는 다르게 이제 여러 가지 고분자 물질, 예를 들면 소화가 안 된 음식물이라든지 미생물, 독소 이런 것들이 체내로 들어와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상 증상을 임상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음식물이나 미생물, 독소 등이 혈액으로 들어와서 이상을 초래할 수 있느냐? 네, 맞습니다. 각종 염증 반응이나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여러 가지 질환을 일으키게 되고 또 질병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은 음식물을 소화, 흡수, 배설하는 기능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이런 장이 음식물의 소화만 담당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지금은 여러 가지 항원이나 독소 같은 것이 몸으로 들어온 것을 막는 면역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면역이 떨어지면 장 기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반응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이제 보통 이런 장누수 증후군은 우리나라 유병률이 꽤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주 구체적인 수치 나오지 않았지만 임상적으로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요. 장누수 증후군은 하나의 단독 질병이라기보다는 장관의 투과성이 증가돼서 나타나는 일련 증상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과 연관성이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보통 저희들이 봤을 때 장누수 증후군은 NSAID,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랑 연관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는 항염증 작용뿐만 아니라 진통 해열 작용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시간 많은 양의 이런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드시게 되면 장누수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원인이 된다. 이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뿐만 아니라 항생제나 스테로이드 등도 너무 오랫동안 드시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원인으로는 화학요법으로 항암 치료를 받거나 방사선 치료를 한 경우, 그리고 상한 음식물이나 독성이나 중금속의 음식물을 많이 먹은 경우, 그리고 지나치게 자극적인 음식을 먹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음식을 먹는 경우라든지 음주나 장내 세균의 불균형, 교통사고 등의 다발성 외상 이런 경우들도 생길 수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진통제나 항암요법 등은 이제 우리가 오래 사용한 건 알 수가 있지만 음식물 섭취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모르고 넘어가는 것도 많은데 보통 밀가루를 많이 먹으면 장누수 증후군이 생긴다 이렇게도 많이 알고 계신데 그거는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밀가루의 글루텐 성분이 이제 항원으로 작용해서 알러지 반응을 유발해서 종종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밀가루 음식은 너무 많이 드시는 게 좋지 않고요. 보통 유산균 먹으면 좋다고 하잖아요. 이제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요거트라든지 요구르트 같은 거 많이 먹으면 좋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유산균이 많은 음식은 장누수 증후군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드실 때 유산균 함량이라든지 설탕, 감미료 등 첨가물 확인하시고 너무 이제 감미료라든지 설탕이 많이 들어있지 않은 건 드시는 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구르트 드시면 좋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서양 사람에 비해서 동양 사람은 우유를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억지로 드시면 오히려 장누수 증후군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억지로 드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우리가 장누수 증후군이 있으면 몇 가지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몇 가지나 해당되시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변비나 설사, 두 번째는 소화불량이나 복통, 또 만성피로, 우울감, 그 다음에 알러지성 두드러기, 원인 모를 열감이나 부종, 잦은 피부 트러블, 그리고 체중 감소나 체중 증가, 그리고 머리가 이제 맑지 않은 느낌, 두통 같은 걸 말씀드리겠죠. 그리고 만성 통증, 이 10가지 정도가 보통 장누수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인데
이 중에 5개 이상이 해당되면 장누수 증후군으로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비염이나 아토피 같은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없지만 악화 요인으로는 충분히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아토피 환자의 경우에서는 특정 음식을 먹거나 위장장애가 있을 때 아토피가 좀 심해지는 걸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앞에서 이제 얘기 드렸지만 장누수 증후군이 있으면 장에서 우리 몸으로 들어온 고분자 물질이 항원으로 작용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고, 특히 피부 쪽에 나타나면 이제 두드러기, 아토피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고, 호흡기 나타나면 이제 비염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영국의 노팅엄 대학교라는 데서 한번 연구를 해봤다고 합니다. 저도 들은 논문을 봤는데 장누수 증후군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이제 건강한 사람보다 천식이나 이런 호흡기 질환이 발생 확률이 높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피부 질환과도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여드름과 같은 화농성 피부 질환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국내에서 보면 임상적으로 인스턴트 식품이나 단 음식이라든지 가공식품, 유제품 등이 여드름 악화시킨다는 내용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런 장누수 증후군과 여드름이 연관관계가 있다. 결국 이제 여드름을 유발시키는 음식군이 장누수 증후군도 악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장누수 증후군을 이렇게 방치했을 경우에는 면역체가 약화되기 때문에 고질병이 생길 수가 있어서 아무래도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장누수 증후군을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 장 관련 질환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크론병이라든지 궤양성 대장염 같은 염증성 장 질환도 생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암과는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지만 암 진단 후 항암 치료는 부작용으로 장누수 증후군이 생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크론병 아마 들어보셨죠? 이제 크론병은 입에서 항문까지 소화기 전체에 이제 염증 반응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건데 원인이 없어요. 아직까지 알려진 게 없고, 환경적 요인이라든지 유전적 요인 때문에 장 세포가 자꾸 괴사하고 깨지는 그런 질환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장누수 증후군도 이렇게 지속되거나 반복되면은 이런 장누수 증후군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논문들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장누수 증후군을 보통 어떤 검사를 통해서 진단받으실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장 투과성 검사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렇게 어려운 검사는 아니고 가격도 비싸지 않기 때문에 흔히 할 수 있지만은 이제 대학병원이나 통합 기능의학을 하는 그런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검사는 락툴루스 마니톨 검사인데요. 이제 락툴루스와 마니톨은 물에 녹는 당분자입니다. 근데 마니톨은 크기가 이렇게 작아서 장에 잘 흡수되고요. 락툴루스는 마니톨보다 10배 이상 커서 이미 침일 결합이 있으면 이렇게 느슨해지거나 세포 손상을 입은 사이로 흡수가 됩니다. 이처럼 이렇게 잘 흡수되는 마니톨과 흡수가 안 되는 마니톨을 섭취해서 소변을 배출되는 비율을 계산해 가지고 장 투과성을 계산합니다. 폴리에틸렌 글리콜이라는 피지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대장내시경을 검사해서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장누수 증후군을 어떻게 치료하는 얘기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보통 5R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통용되는 얘기인데, 첫 번째, 리무브, 제거한다. 이제 먼저 소장에서 유해한 세균이나 바이러스 독소를 제거해야 되고요. 두 번째, 리프레이스, 이제 대체한다. 소장에서 부족한 걸 이제 보충해 준다는 거예요. 소장 내벽을 보호하고 있는 여러 가지 소화나 소화에서 산화물질, 영양소들이 이제 부족한 걸 대체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리이노큘레이트, 접종한다는 뜻인데, 이제 유익한 세균이나 바이오틱스를 포함해서 소장 내부에 유익한 세균 균형을 다시 세우자. 그래서 소장 내부의 유익한 세균 균형을 회복하고 유해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리페어, 소장 내벽을 치료하고 강화시키고, 그렇게 하면 소장 내부의 염증을 감소시키고 소장 기능을 개선시킬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밸런스, 재균형화라는 건데, 이제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서 식습관을 개선해가지고요, 이제 적절한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서 장 건강을 회복시키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소장이 부족한 걸 갖다가 채워주고 유익균을 주고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을 개선시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간단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음식을 먹을 때 15에서 20회 이상 잘 씹고 잘 먹는 거고요.
그리고 장을 손상시킬 수 있는 이제 뭐 요소들 피하는 거겠죠.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채소나 과일 같은 거 많이 드시고요. 밀가루 인스턴트 음식 그리고 가공식품이라든지 설탕, 자극제 음식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 뭐 문제가 되는 건 설탕이죠. 장에 좋으라고 뭐 유산균 음료를 많이 보시는데 보면 거기 액상 과당이라든지 감미료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의약품 드실 때 최소한의 것만 드시고 적절히 운동하시고 스트레스 관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